아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예,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자리하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상한가, 하한가 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하한가부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한가. 일단 두 분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이준석 전 의원. 결국은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지목했지만은 예.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분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인물로 예. 안철수 대표를 꼽았습니다. 안철수 대표. 네. 자, 잠깐 기다리시고요. 장하나 전 의원. 사이다 아줌마에서 전 국민들에게 이제 답답한 채증을 안겨주신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의원.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같은 당 분을 하한가로 찍어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우선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오늘 박선숙 사무총장,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검찰에 소환이 되거든요. 예. 사실상 안철수 대표의 오른팔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당의 조사 방향, 조사를 받는 방향이라든지 언론에 대응하는 방향을 보면은 뭔가 결사옹이체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은 결국엔 정치적 책임이 어느 단계 이상은 안 올라가게 하려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비례대표 공천 또는 당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당 대표에게 그 책임이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 뭔가 뭐 꼬리 자르기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그냥 다른 주변 사람들이 몸을 던지는 예, 그런 상황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약간 굳이 비판하자면은 친박이나 친노가 예전에 결사옹이체 모습으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약간.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책임이 올라가다가 예. 예, 뭐 대통령에겐 책임이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 계속 뭐 결사옹이체처럼 나선다든지, 아니면 뭐 친노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은 결사옹이체로서 그걸 막아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약간 어설픕니다. 어설프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예.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익히 알지만 김수민 의원이 뭐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에게 이런 막중한 어떤 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몰려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튕겨 나가진 그런 당으로 책임이 돌아 나온 상황인데, 예. 이제 또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한다면 이 당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묻겠죠, 전체적으로. 그렇겠죠. 예. 지금 그 김수민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목요일 날 나오면서부터 흐름이 좀 묘하게 바뀌었어요. 당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당이 돈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고, 그 후에 발언들도 당이 시키는 대로 난 한 거다. 뭐 이런 발언을 지금 검찰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지금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 위주로 뭉친 당이었기 때문에 예. 급하게 결성되다 보니까 당에 대한 애당심이라는 걸 지금 당 조직원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애당심. 물론 애당심이라는 것이 뭐 잘못된 걸 덮어주고 이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직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렇게 보시는 조직화가 안 돼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과연 수권 세력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장하나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국민의당 상황. 이런 것까지 조직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김수민 의원이 뭐 검찰 조사에서 뭐 진술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이 정말 잘못 대처한 건 맞죠. 네, 그 진술이 지금 맞다면? 뭐 검찰 수사에서 김수민 의원이 받은 돈이 또 몇몇의 당직자의 계좌로 갔다든지 뭐 이런 그 수사 내용이 점차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저 참 무책임하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 이준석 비대위원님한테도 뭐 한번 박수 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에 그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안철수 대표님 이름을 그때는 이제 좀 아끼셨다가, 맞아요. 하한가로 그렇죠. 당 이번 주에 아주 시원하게 안철수 대표 이름 거명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한 주 늦은 감이 있지만 좋습니다. 안철수가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철수 대표의 하한가.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럼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검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겠다 정도의 코멘트만 있으면 됐는데, 우리 지금 기억하지만은 뭐 검찰이 이 사안을 기소하면은 뭐 망신당할 것,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저라면은 검찰도 제가 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검찰을 자극했다. 굉장히 자극했죠. 제가 경찰에 계신 분한테 제가 한 게 농담으로 들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웬만큼 뭐 인터넷에 댓글 잘못 따라가지고 뭐 경찰이 수사하고 이런 걸 진지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은, 댓글을 달 때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요? 나 해외 IP 썼으니까 추적 못할 거다. 경찰에 신고해봐라 이 자식들아. 뭐 이렇게 달면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잡범도 잡는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 조롱을
공조직을 조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약간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그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나 못 잡을 걸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보면 이건 꼭 잡아야겠다 이런. 그렇죠. 물론 경찰이 모든 건을 수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뭐 댓글이 100개 있다 그러면 가장 눈길이 가는 거는 경찰 조직 자체를 조롱하는 눈길이 가겠죠. 자극한 것 거기서부터 좀 미숙함이 보였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좀 용어가 좀 셌던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걸 좀 넘어서 가지고 너무 좀 오만하게 비춰지지 않았나. 그때는 이상돈 의원이 네. 최고위원이 네.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속된 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아마 왜냐하면 과거 이상돈 의원께서 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하실 때는 그것보다는 좀 더 항상 메시지가 셌습니다. 예를 들어 뭐 4대강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그렇죠. 4대강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 그 당시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어쨌든 4대강 옹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본인의 소신대로 이렇게 밀어붙이셨거든요. 당과 의견이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는 약간 좀 아까 말씀드렸던 당 전체가 약간 결사옹위체 모드로 가면서 이게 좀 엇박자가 많이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국민의당 상황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넘어가죠. 장하나 전 의원이 뽑아온 하한가는 아까 서영교 의원이라고 하셨어요. 심정이 좀 찹찹하실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 뽑으시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습니다. 근데 실망도 많이 줬고 또 처음에 사과를 발빠르게 하지 않고 억울하다 이런 논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본인의 딸이 인턴으로 취업했던 거에서 이제 친오빠가 회계 책임자에다가 또 보좌관의 월급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납을 받았다. 뭐 논문 표절까지 해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 이혹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줄줄이 딸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그 역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의원도 아닌 서영교 의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2015년 7월에 대정부 질문에서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요새 많이 관심 못 받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황교안 총리하고 뭐 메르스라든가 당시에 그 현안들 다루면서 무려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건이 넘는 분이에요. 유튜브 조회수 100만 건이요? 싸이도 아니고. 싸이는 수억인가요? 억대인가? 어쨌든. 여하튼.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한 막 100건도 넘어가기 힘든데 100만 건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말씀도 워낙 잘하시고 그렇죠. 사이다 발언. 네. 그때 별명이 사이다 아줌마. 맞아요. 그래서 선거 때도 계속 그 이름을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사이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배신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높은 이럴 거죠. 때 어마어마하게 실망 주게 되고 또 몇몇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동료 의원들이 카카오톡인지 문자인지 이렇게 해서 뭐 당당하게 그 처신해라라든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들이 또 맞아요. 그저 보도가 사진 됐어요. 찍혀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어떤 당까지. 거기에다가 더 보태진 게 뭐냐면 당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공천했다는 게 공천줬다. 그렇죠. 최근에 또 이런 보도가 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 뭐 공천하는 과정에 저도 이제 19대 때 한번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내가 문제 없는데 왜 나를 공천 안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서영교 의원에 대해 가지고 한 6가지 이렇게 6종 세트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칭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 그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굉장히 억울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인을 회계 책임자로 썼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친척을 회계 책임자로 쓰는 경우는 돈이라는 것의 특성상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야 관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법적으로 뭐 돈이 잘못 흘러가지만 않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이제 좀 뭐 인턴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월급 되돌려 받아가지고 쓴 보좌관.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당이 나선다고 했으니까요. 좀 기다려보고 어쨌든 하한가만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서영교 의원 이렇게 골라오셨습니다. 월요일 코너 뉴스닥. 하한가부터 진행했는데 좀 기분 좋을 두 사람으로 넘어가 볼까요? 상한가로? 상한가. 누구 뽑아오셨어요? 저는 손학규 전 고문
네. 손학규 전 고문 지난번에 하한가 뽑아오시지 않았어요? 한 달 전에? 원래 주식이 하한가를 한번 맞으면은 매수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번엔 매수 타이밍입니까? 네, 뭐 우량 주는데 잠시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예. 그 하한가로 갔다가도 뭐 상황이 바뀌면 상한가로 올라오는 것인데. 굉장히 기대돼. 잠깐만요. 네. 우리 저 장하나 전 의원이 누구 뽑아오셨는지 좀 듣고요. 상한가. 네, 전 또 의외이실 텐데요. 그 논을 지역에 예. 삼선 의원이세요. 의원식 의원. 자, 의원식 의원도 의외의 인물입니다. 이것도 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누구 먼저 푸시겠어요? 예,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사실 뭐 이제 김종인 대표가 계속 이제 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좀 의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 결국엔 대안 후보론이거든요. 결국 지금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설파하면서 그리고 좀 대안적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게 이제 과연 어떤 노선을 가진 사람을 이제 모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쟁자로 문재인이라는 후보는 있는 거고 그렇죠. 다른 대항마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대표의 평소 철학이 뭐냐면은 예. 경제에 대해서 사람이 좀 많이 알아야 된다 또는 맞아요. 경제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가 보여준 어떤 민생 또는 경제 능력에서의 어떤 정책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는 중도 후보에 적합한 것으로 제 생각에는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지금 갑자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김종인 대표가 손학규 고문을 차기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신하시게 된 게? 사실 그 정장선 전 의원이 예, 굉장히 지금 김종인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맞아요. 있는데 제가 어제 공교롭게 평택에 이제 좀 잠깐 갔다 왔어요. 예, 근데 예. 그 지역에서 정장선 의원이 자기 지역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출마를 안 했습니다. 맞아요. 예. 불출마 선언했죠. 다들 그거를 지역 정가에서는 평택에서는 아 이분이 이제 뭐 의회보다는 오히려 킹메이커 역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서려는 게 아니냐. 나서는 게 아니냐. 근데 정장선 의원 한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 생각할 수 있는 게 손학규 대표와 연계성을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장선 의원이 결국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종인 대표의 어떤 하는 일들의 실무자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서 김종인 대표의 오른팔이면서 손학규 개 이렇게 되는 분이 정장선 전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 간의 어떤 모종의 어떤 뭐 딱히 말은 안 해도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 어제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들으신 얘기군요. 지역 정가에는 다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 그 지역에서 다선을 지내셨던 정장선 의원이 안 나오니까 다들 의아해해서 거기다 좀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노 이른바 김종인 대표로 상징되는 비노는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을 후보로 낙점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하여튼간 문재인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지금 장하나 전 의원이 살짝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으셨어요. 왜입니까? 아니 이게 확 와닿진 않아요. 그냥 만나서 이제 좀 서울 언제 오냐 이런 대화 나눈 거 저도 그건 봤는데 오히려 저는 말씀하시니까 떠오른 게 김부겸 의원이세요. 김부겸 의원 대구에. 그러니까 당권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출사표 던진 거죠. 난 대권으로 가겠다 대선 올인을 하겠다 한 거라서 어느 분들보다도 좀 먼저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봤고요. 이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더민주의 처음 대구 경북에 사실상 의석 확보하고 맞아요. 깃발을 꽂기도 했고 상징성이 좀 있는 분이죠. 저번에 우리 안희정 그 지사님 얘기를 하면서 충청권에 그 어떤 중도층까지 이런 외연 확장할 수 있고 젊다 이런 얘기했지만 대구 경북은 이 당으로서 첫 경험이에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첫 경험. 그렇죠. 저 김부겸 의원도 중도층이라든가 분홍층 이렇게 흡수하시는 데는 흡인력이 있죠. 근데 제가 손학규 의원님 좋아하지만 전 고문님 좋아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의아한 거는 뭐 현재의 지지율이라든가 현재 그렇다면 새로운 한방으로 어떻게 멋지게 등장할 것인가. 지난 총선 때는 그거예요. 새로운 한방. 지난 총선 때 가만히 계심으로서 너무 신중하다 못해 어쨌든 좋은 기회를 한번 놓치셨잖아요. 손학규 전 고문님은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과거의 존재감이나 무게감들 좀 없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모멘텀이 필요하죠. 새로운 한방이 반드시 그 전에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게 총선이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안 나섰던 거고. 네, 뭐 근데 기회야. 뭐 정가에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이제 장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좋겠다. 사실 뭐 문재인 대표도 그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업그레이드돼야 된다는 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와 동일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문재인 대표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지적됐던 사항들, 예를 들어 진영의 대결집을 이뤄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분도 새로운 한 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평가하는 게 있다면은 이번 그 총선을 치르는 국면에서 굉장히 제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친노가 친노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뭔가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굉장한 업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김종인 대표 모셔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언론에 그런 말도 했어요. 저분에게 과연 활동 영역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까, 친노가. 진짜 될까? 그분이 가서 될까? 그런데 그거를 그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측근들을 통해서 관리를 잘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위임을 이번에 하는 능력 자체는 보여주셨구나라는 걸 문재인 대표가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포용을 이끌어내느냐는 또 약간 다른 문제라 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하려던 게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번 선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잘 치러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그 전에 정말 정권을 위임하고 그러니까 너무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모셔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손학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봐도 짜고 치는 고습은 아니었던 거니까 이준석 의원님 말 중에도 좀 뭐 답이랄까 시사점들이 좀 있고 그렇게 보면 조금 있다니요. 다 봐서요. 자, 그러면 한 사람 더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보세요? 나올까요? 이번에 좀 젊은 후보라면? 저는 안 지사님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어쨌든 지금 대선 가도 중에서 어떻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추이지만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은. 있죠. 그게 이제 휘발유가 필요할 때는 휘발유 엔진으로 가고 또 전기가 필요할 때는 전기 그 모터로 가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주주는 제 생각에 친노 진영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약간 하이브리드 차 같은 관계를 하지 않을까. 그 엔진과 모터 같은 관계를 하지 않을까.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젊음이라는 거는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문재인 대표 물론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정하나는 동의하세요? 저는 뭐 나올 것 같다라고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필요하다.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자, 한 사람 더 남았어요. 장하나 전 의원이 생각하는 상한가. 우원식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우원식 의원한테 있었길래. 그게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뽑아왔고요. 특히 블랙시트 때문에도 또 요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허가 부분이. 신고리 오리코기 원전 허가. 사실 요거 가지고 하한가 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이라든가 하여튼 뭐 두루두루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고 그래서 보니까 허가 이후에 우원식 의원님이 이런 어떤 단독 폭로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허가 전부터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 허가도 안 난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이미 착수했다 이런 것들을 그거를 우원식 의원이 폭로하셨죠. 입수해서 폭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그 허가까지 취소할 만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지역구인 김영춘 의원과 또 다르게 19대 때부터도 요 탈핵이라든가 환경 부분에 상당한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의원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선 의원이시고 해서 그런 점에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하고 이후에도 이 어떤 신고리 오리코기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지역에서도 계속 반발을 할 거고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국책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여기서 리바이벌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때 환경 가지고도 싸웠고 탈핵 가지고도 싸웠고 젊은 초선 비례 여성 의원이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이런 중진 의원들이 많이 좀 목소리 좀 내주시면 좀 상당히 힘이 실리죠. 그러니까 원전에 완전 반대하시는 의견이에요. 장하나 의원께서는. 이준석 비대위원도 동의하세요? 저는 우선 탈핵에 대해 가지고 대안 제시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 수급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탈핵을 했을 때 그럼 대체 에너지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보면 핵에 대안이라면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태양광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예를 들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주도나 아니면 그 강원도 산지에 가보면은 이제 풍력 발전기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렇죠. 돌아가죠. 그거 하나 해봤자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용량에 한 1000분의 1, 2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 아니면 대안이 뭐겠느냐 생각하면 좀 막막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찬성한다. 정작 풍력 발전 단지 옆에 가보면은
그 원전 1기가 낫느냐 아니면 바람개비 2000기가 낫느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겪어본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저는 그 대안적 제시 같은 게 좀 미흡하고 예를 들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든다. 지금 뭐 대안으로 거론되는 그러면 그것도 미세먼지 문제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쓰레기 차 피하려다 무슨 차 만나는 격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 대안 제시가 좀 명확해졌으면은 탈핵도 고려해볼 만한데 지금까지 좀 미진합니다. 탈핵 진영에서. 장하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안 부분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준석 의원님도 청년 정치지가 좀 미래 세대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미 이렇게 대안 에너지로 80, 90% 이상 발전하는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그대로 우린 따라가면 되지 새롭게 개발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떤 태양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태양, 풍력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요새 미세먼지 그러니까 결국 화석연료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대안이 원자력이다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폐암인 감기약을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두 분이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무슨 차 피하러 쓰레기 차 피하러다가 똥차 만난다. 네. 이걸 정하나 의원은 폐암에 감기약 먹는 꼴이다. 두 분의 비유가 아주 상반되네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실제로 그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전체 뭐 에너지의 80, 90% 발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아니 없다니요. 독일이 그러고 있고 이미 독일이 80% 90% 언제 달성했습니까? 그거는 약간 통계의 오도죠.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산업국가가 80% 9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한다는 거는 국토 전체를 바람개비를 덮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대한에너지로 이제 그 전력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걸 이미 수출하는 나라까지 이제 EU 국가는 많고 우리 정부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요 문제로 두 분 토론회 한번 모실게요. 상한가 토론할 필요도 없고 이미 기정사실인데 부인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기정사실이 어떻게 독일이 80% 잠깐 잠깐 정리하시고요. 나가서 한번 토론해서 우리가 결과만 듣는 것으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또 뜨겁게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상한가 하한가 이번에 하한가 받으신 분이 다음에 좀 상한가 또 되기를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기대하면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민주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